당신 같은 사람이 여길 왜 와? 주제 파악을 해야지. 차갑게 내뱉는 말과 함께 강도연의 손이 서진의 뺨을 거칠게 내리칩니다. 찰싹. 그 순간 저 멀리 행사장 출구 쪽에서 누군가 걸음을 멈춥니다. 한준영, 서진의 시동생입니다. 준영은 멀리서 본 서진의 붉게 부은 뺨에 눈을 크게 뜹니다. 병원재단이 여는 큰 행사장. 반짝이는 불빛 아래 멋진 정장과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독 한 사람만 초라하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병원장이었던 남편이 갑자기 사라진 뒤 모든 것을 잃고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여자, 박서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때 병원장 부인이었던 그녀가 이런 모욕까지 당해야 했던 걸까요? 그리고 10년 전 갑자기 사라진 남편 한도윤 병원장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사라진 뒤 서진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서진은 강남의 넓은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거실 통창으로 보이는 한강 야경, 부드러운 가죽 소파,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명품 구두들. 아침이면 운전기사가 차를 대기시켰고 병원 행사가 있으면 백화점에서 새 옷을 골랐습니다. 남편 도윤이 서진의 생일에 선물한 스위스 명품 시계는 지금도 서진의 작은 서랍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건전지를 갈 돈조차 아까워서입니다. 지금 서진이 사는 곳은 역 뒤편 낡은 빌라의 3층 원룸입니다.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고 침대는 몸을 뒤척일 때마다 삐걱거립니다. 싱크대 아래 금이 간 밥그릇, 세탁비를 아끼려고 여러 번 말려 쓰는 고무장갑, 겨울이면 찬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창문 틈, 새벽 5시면 일어나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오후에는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보조 일을 합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늘 쑤십니다. 밤이면 몸이 너무 아파서 제대로 잠도 못 잡니다. 한때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서진은 이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구멍이 났지만 새로 살 여유가 없어 덧신을 깔아 신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살아가려 합니다. 10년 전 남편이 사라진 뒤 사람들은 온갖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병원장이 돈 들고 도망친 거 아니야? 무슨 비리가 있어서 숨은 거겠지. 부인도 뭔가 알고 있을 거야. 서진은 그 모든 말들이 가슴에 칼처럼 박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요양원 복도를 지날 때도, 집에 돌아오는 골목길에서도 계속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뒤를 돌아봐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기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온 서진의 낡은 휴대폰이 덜컹거리며 진동합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입니다. 이름도 표시되지 않는 숫자만 나열된 번호.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문자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당신 남편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짧지만 섬뜩한 한 문장.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던 남편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 서진의 손이 떨립니다. 휴대폰을 쥔 손에서 땀이 배어 나옵니다. 급하게 답장을 보냅니다. 누구세요? 무슨 말인가요? 하지만 아무 답이 없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발신자는 끝내 답장을 하지 않습니다. 서진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합니다. 혹시 장난일까? 아니면 정말 남편에 대해 뭔가 아는 사람일까? 다음 날 요양원 복도를 지나던 서진은 복도 끝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 모습을 봅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이 요양원에는 어울리지 않는 옷차림입니다. 서진이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그 남자는 재빠르게 몸을 돌려 사라집니다. 왠지 낯익은 느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복도에 남은 건 비싼 향수 냄새뿐입니다. 같은 날 오후, 요양원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가 들립니다. 아까 온 그 남자, 왜 박서진 씨 근황을 물어봤대? 재단 쪽 사람이라던데? 강 실장님이라나? 서진은 복도에서 그 말을 듣고 걸음을 멈춥니다. 강 실장. 재단 전략본부 실장 강도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왜 그가 자신의 근황을 묻는 걸까요? 집에 돌아온 서진은 우편함을 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우편함 안쪽에 손자국이 묻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편함을 열어본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또 다른 연락이 옵니다. 이번엔 병원 재단에서 온 공식 문자입니다. 공익 모금 행사가 있습니다. 박서진님의 참석을 요청합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보며 눈썹을 찌푸립니다. 재단은 10년 전 남편이 사라진 뒤 서진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서진이 찾아가면 차갑게 돌려보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지금 자신을 부르는 걸까요? 어제의 익명 문자, 오늘 복도에 나타난 강도현의 그림자, 우편함을 뒤진 흔적, 그리고 재단의 초대장.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겹쳐 보입니다. 재단에서 그녀를 다시 부르는 일이 흔할 리가 없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의도입니다. 서진은 몰랐습니다. 이 초대장이 10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을 깨우는 첫 신호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서진의 창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겨울 전국을 뒤흔든 감염병이 퍼져나가던 시기였습니다. 병원마다 환자가 넘쳐났고 의료진은 쓰러져가며 현장을 지켰습니다. 도윤이 원장으로 있던 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응급실 복도에는 침대가 부족해 환자들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중환자실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뛰어다니고 보호자들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도 도윤 병원장은 밤낮 없이 병원을 지켰습니다. 새벽 2시, 3시까지 응급실에 남아 환자들을 돌보고 인력 배치를 조정하고 부족한 의료 물자를 어떻게든 확보하려 애썼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원장님이 계셔서 우리가 버틸 수 있어요. 저분은 진짜 환자를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환자 가족들도 도윤을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 서진은 남편에게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헌신적이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온 도윤은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리면 재빨리 방 밖으로 나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괜찮아? 서진이 물으면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그냥 병원 일 때문에.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윤이 서재에서 나와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응? 혹시 내가 위험해지면. 서진은 놀라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만약의 경우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준영이를 믿어. 도윤 씨,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한번 그냥 하는 말이야. 도윤은 서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이 그들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윤은 평소처럼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서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원장님이 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라지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사람이 사라져요? 서진은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내놓은 설명은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후문 CCTV는 작동 오류로 기록이 없고 출입 기록기도 교체 예정이라 데이터가 비어 있다는 것. 말이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담당 부서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체 작업 중이라 공교롭게도 그날 시스템 오류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었습니다. 경찰이 조사에 나섰지만 단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승용차는 병원 주차장에 그대로 있었고 개인 소지품도 원장실 책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차 열쇠,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도윤의 휴대폰 통화 기록에서 마지막으로 걸린 번호가 수신자 불명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추적을 시도했지만 그 번호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재단은 놀랍도록 빠르게 사건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과로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큽니다. 정신적 충격으로 일시적 실종일 수도 있습니다. 고위층 인사들은 서진을 찾아와 조용히 넘어가자고 압박했습니다. 병원 이미지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알려지면 환자들이 불안해합니다. 한 직원이 귀뜸해준 목격담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누군가 원장님을 후문 쪽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지는 않대요. 어둡고 멀어서 확신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이 모호했습니다. 사고인가, 실종인가, 아니면 자발적으로 떠난 것인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이 도망친 거 아니야? 재정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닐까? 뭔가 숨기는 게 있었겠지. 서진은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며 혼자 무너져 갔습니다. 증거도 없고 진실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누군가 남편의 마지막을 알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장난일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퇴근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초대장을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그동안 계속 고민했습니다. 걸갈 것인가 말 것인가. 10년 전 남편이 사라진 뒤 재단은 서진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찾아가도 문전박대당했고 전화를 해도 담당자는 바뀌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초대장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식 명목은 공익 모금 행사였지만 서진은 그 속내를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초대한 걸까요? 행사 당일 저녁, 서진은 옷장에서 유일하게 남은 정장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입던 옷. 이제는 조금 헐렁해진 옷이지만 그나마 파티에 어울릴 만한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 서진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자를 열어보니 짧은 한 문장. 오늘 중요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중요한 사람? 언두를 말하는 걸까요? 서진은 답장을 보냈지만 역시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서진은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재단이 운영하는 고급 호텔 연회장.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고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입구에 들어서자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어떤 이는 놀란 표정을,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단 직원 2명이 복도 한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왜 왔지? 누가 초대한 거야? 서진은 그들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행사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사람들은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진은 문득 1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 도윤과 함께 이런 자리에 왔던 날들. 그때는 서진도 당당하게 사람들과 인사를 나눴고 많은 이들이 그녀에게 친절했습니다. 병원장 부인이시죠?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런 말들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는 눈빛만 느껴집니다. 서진은 구석 테이블에 홀로 서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때 행사장 저편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재단 고위층. 그중 한 명이 서진을 보고 눈을 가늘게 뜨더니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 서진은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을 지나가는 또 다른 남자. 서진은 그 얼굴을 알아봤습니다. 강도현, 재단 전략본부 실장. 요양원에 나타났던 그 남자. 강도현은 서진을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쾌함이 역력했습니다. 입가에 비웃음 같은 표정을 지으며 서진을 지나쳐갔습니다. 서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행사장 반대편에서 누군가 서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조용한 분위기. 한준영. 도윤의 동생이자
현 병원장입니다. 준영은 서진을 보고 다가가려는 듯 발을 내디뎠지만 곧 멈칫했습니다. 형이 사라진 뒤 서진과 준영의 관계는 어색해졌습니다. 준영은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고, 서진은 준영을 원망하지 않았지만 마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서 눈이 마주쳤지만 결국 준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도 시선을 내렸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서진은 계속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곁눈질로 보는 시선, 속삭이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모든 것이 자신을 겨냥한 것 같았습니다. 행사가 중반을 지나갈 무렵 한 여성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서진은 그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성은 서진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도윤과 관련된 사람을 조심하세요. 네? 무슨... 서진이 돌아봤을 때 그 여성은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윤과 관련된 사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행사장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지만 서진에게는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이날 밤 서진은 자신이 어떤 위험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조명이 밝아질수록 어둠도 짙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서진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연회장 안의 화려함과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샹들리의 불빛만 은은하게 바닥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서진은 벽에 기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빠른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힐이 아닌 구두 소리. 남자의 걸음. 서진이 돌아보기도 전에 누군가 그녀의 발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잠깐. 강도연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억눌렀던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여길 왜 왔어? 말투는 차가웠지만 목소리에는 참았던 감정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팔을 빼려 했지만 강도연의 소나귀는 더 세게 조였습니다. 초대받았습니다. 서진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초도? 강도연이 비웃듯 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는 서진을 복도 더 안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 샹들리의 불빛도 희미해지는 구석. 이제 기댈 곳도 없는 주제에 재단 이름 팔아먹으려고 온 거야? 아닙니다. 저는 그냥... 닥쳐. 강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당신이 여길 와서 뭘 얻으려는지 뻔히 보여.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당신한테 줄 건 없다고. 서진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강도연이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서진은 뒤로 물러섰지만 벽에 막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 얘기 꺼내지 마. 강도연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당신 남편 말이야. 이제 와서 진실 찾겠다고 설치지 마. 서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이 모르는 게 많아. 강도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마. 예전처럼 되는 건 원하지 않을 테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진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남자는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남편의 실종에 대해. 제발 말씀해 주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알고 있다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연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찰싹. 서진의 뺨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둔팍하고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고 귓가에 윙 하는 울림이 퍼졌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서진은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균형을 잡았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났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 강도연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당신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 그는 서진을 한 번 더 쏘아보고는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만 또벅또벅 울렸습니다. 서진은 뺨을 감싸주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준영이었습니다. 행사장을 나가려던 그는 우연히 복도 쪽을 보다가 서진과 강도연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행 장면까지. 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형의 부인. 10년 전 형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 자신이 책임져야 했던 사람. 그녀가 저렇게 처참하게 모욕당하는 모습을 자신은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준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죄책감과 무력함이 그를 그 자리에 붙들어 놓았습니다. 강도연은 준영을 보지 못한 채 반대편 출구로 사라졌습니다. 서진도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준영은 두 사람이 모두 사라진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강도연의 그 분노, 서진을 향한 그 위협, 그리고 당신 남편 얘기 꺼내지 마 라는 말. 준영은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준영은 그 순간 알 수 없는 불길함을 느꼈다. 형의 실종이 어쩌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이 외면해왔던 어떤 진실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뺨에 얼음찜질을 하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아니 더 정확히는 15년 전. 서진이 도윤을 처음 만난 날은 봄이 막 시작되는 4월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자리. 도윤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제 직업이 좀 바쁜 편이에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도윤이 쑥스럽게 물었던 게 기억납니다. 서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바쁜 사람 좋아해요.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도윤은 데이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았지만 대신 짧은 시간이라도 서진을 만나려 애썼습니다. 병원 일이 끝나면 밤 늦게라도 전화를 걸었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을 걷거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은 그로부터 2년 뒤였습니다. 도윤은 그때 이미 병원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도윤은 서진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서진아, 내가 항상 곁에 있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늘
네 생각을 할게. 서진은 그 말이 충분했습니다. 결혼 후의 삶은 평온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의 아침, 통창으로 들어오는 햇살,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 도윤은 바빴지만 집에 오면 항상 서진의 하루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별일 없었어. 당신은? 나도 그냥 그랬어. 짧은 대화였지만 그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사태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밤낮 없이 병원에 매달렸습니다.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직원들을 독려하고 부족한 물자를 확보하느라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그런 도윤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윤에게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주고 피곤해하는 그를 위해 조용히 옆에 앉아 있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도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함만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이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식사도 거른 채 서재로 들어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서진이 차를 가져다 주자 도윤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뭐 걱정거리라도 있어? 서진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병원 일이 좀 복잡해서. 도윤은 애써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억지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서진은 도윤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추는 모습을 봤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지 않고 주머니에 넣는 모습. 누구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아, 아니야. 병원 일인데 내일 하면 돼. 도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위층 인사들이 도윤을 만나러 왔습니다. 서진은 거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요즘 너무 나서시는 거 아닙니까? 환자들을 돌보는 게 제 일입니다. 그건 그렇지만 재단 방침도 있지 않습니까? 재단 방침이 환자보다 중요합니까? 도윤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뒤 도윤은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마를 짚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 씨, 서진이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도윤이 서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그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도윤은 서진을 부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아. 응? 혹시 내가 위험해지면.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냥 만약의 경우야. 도윤이 서진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준영이를 믿어. 내 동생 준영이를 믿어줘. 도윤 씨, 무슨 일을 잊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혹시 모르니까. 도윤은 서진을 꼭 안았습니다. 그 품이 언제보다 따뜻했지만 동시에 언제보다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평소보다 오래 서재불을 켜두었습니다. 서진은 침대에 누워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불빛이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폭행 사건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의 뺨은 겨우 붓기가 가라앉았지만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일까 싶어 문을 열자 그곳에 한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준영 씨? 형수님. 준영은 서진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준영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원룸, 펜트하우스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공간. 준영은 방 안을 둘러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렇게 지내셨군요. 앉으세요. 서진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았지만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어색한 침묵. 10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파티에서 본 일. 서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셨군요. 죄송합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때 나서지 못했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리고 그날도. 괜찮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준영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형이 사라졌을 때도, 형수님이 힘들어 하실 때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수님, 형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서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영은 가방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냈습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작은 저장 장치. 이게 뭔가요? 형이 실종되기 전에 제게 맡긴 겁니다. 준영이 USB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때 형이 말했어요.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열어봐라고.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무서웠습니다. 준영이 고백했습니다. 열어보는 게 무서웠어요. 형에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수님이 저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서진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작지만 무거운 물건이었습니다. 준영은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처음 열어봤습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클릭하자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잡음이 심한 녹음, 남자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이 너무 나서고 있어. 조용히 시켜야 해. 이대로는 안 돼.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일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문서였습니다. 회의록인 것 같았지만 중간중간 내용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감염병 대응 예산, 억원, 용도 불명, 원장 반대, 재단 결정, 독단적 처리. 세 번째 파일도 문서였습니다. 병원 예산 흐름을 정리한 표. 하지만 숫자 대부분이 검은색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단지 몇 개의 항목만 보였습니다. 의료기기 구매, 용도 불명, 컨설팅 비용, 수령자 불명.
네 번째 파일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독단적 결정, 원장 권한 남용, 재단 방침 무시 같은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을 클릭했을 때 다시 음성이 재생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낮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 병원장은 알고 있다. 움직이기 전에 처리해야. 조용히, 흔적 없이. 음성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진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균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든 게 조각만 있어요.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습니다. 형이 뭔가 조사하고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재단 내부의 문제를. 준영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에 폴더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화면 맨 아래 자물쇠 모양 아이콘이 붙은 폴더. 준영이 클릭하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습니다. 열 수가 없어요. 혹시 형수님 생일이나 다 해봤습니다. 형 생일, 형수님 생일, 결혼 기념일. 전부 틀렸습니다. 서진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진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사라진 이유가. 이걸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전문가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영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제라도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형을 위해서, 그리고 형수님을 위해서. 고맙습니다, 준영 씨.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영이 문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형수님, 조심하세요. 이 일에 위험한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이 닫히고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USB, 그 안에 담긴 조각난 단서들, 아직 열리지 않는 마지막 폴더. 진실은 가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3일 뒤, 준영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와 함께 서진의 집을 찾았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준영의 대학 동기라고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준영이 서진을 안심시켰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노트북을 열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암호화 방식이 꽤 복잡하네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초조하게 시계를 쳐다봤습니다. 준영은 창밖을 내다보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째, 마침내 전문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됐습니다. 서진과 준영이 동시에 화면을 봤습니다. 자물쇠가 풀리고 폴더 안에 파일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영상 파일이네요.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준영이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클릭. 화면이 검게 변했다가 서서히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운 복도. 카메라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소리. 도윤이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남편의 목소리. 서진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카메라가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재단이 뭔가 말이 끊겼습니다. 복도 저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그림자. 준영이는 믿어. 도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서진아, 사랑해.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 거기 누구야? 낮고 위협적인 남자 목소리. 영상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휴대폰이 바닥에 굴러가며 천장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 그리고 영상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침묵. 서진은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본 남편, 그의 마지막 모습. 준영도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상 파일에 메타데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메타데이터요? 준영이 물었습니다. 네, 파일이 만들어진 시간, 그리고 위치 정보요. 전문가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영상이 촬영된 위치에 GPS 좌표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서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위치를 알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정확한 좌표입니다. 전문가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지도와 빨간 점 하나가 찍혀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도시 외곽, 산호단지 근처의 외딴 지역. 준영이 즉시 일어섰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정말 도윤 씨가 거기 있을까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0년이나 지났는데. 형수님. 준영이 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형은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셨잖아요. 형이 마지막으로 있던 곳이에요. 혹시 모릅니다. 흔적이라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준영은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신고합니다. 10년 전 실종된 사람의 마지막 위치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영이 USB 파일과 영상 증거가 있다고 하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좌표를 보내주십시오. 30분 뒤 경찰 구조팀이 출동했습니다. 서진과 준영도 차를 타고 그 장소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점점 어두운 길로 들어갔습니다. 가로등도 드문 외딴 산업단지. 오래된 공장 건물들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좌표가 가리킨 곳은 폐쇄된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녹슨 철문, 깨진 유리창, 아무도 찾지 않는 버려진 장소. 구조팀이 문을 열려 했지만 잠겨 있었습니다. 문을 부수겠습니다. 경찰이 공구를 가져왔습니다. 쇠에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서진은 차 안에서 두 손을 모으고 숨을 죽였습니다. 준영은 창밖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철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손전등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조팀은 어둠 속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이 창고 안으로 들어간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차 안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준영이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형수님, 저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저도 같이. 안 됩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진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창고 입구로 다가가자 경찰 한 명이 급히 나갔습니다. 구조대! 구조대! 즉시 투입!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있나요? 경찰이 서진을 봤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준영이 서진을 붙잡았습니다. 형수님! 구조대가 도착했습니다. 들것과 의료 장비를 들고 창고 안으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준영과 함께 창고 입구까지 갔습니다. 경찰이 막으려 했지만 서진은 그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은 어둡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먼지 낀 공기를 비췄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서진이 계단을 내려가자 좁고 축축한 지하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모여 있었고 그 주랑에 쇠사슬에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 수염이 덥수룩하고 살이 많이 빠진 사람. 하지만 서진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도윤 씨.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급히 쇠사슬을 끊고 그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서진이 달려갔습니다. 도윤 씨! 도윤 씨!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서진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 도윤 씨, 나야, 서진이야. 서진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서진을 향했습니다. 희미한 목소리,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 나야. 서진은 도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도윤이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서진은 도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다시 만났습니다. 부조대가 도윤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서진은 도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준영도 뒤따라왔습니다. 형. 준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발견된 것들, 10년치의 감금 흔적, 음식물 배달 기록, 그리고 도윤이 몰래 남긴 기록들. 도윤은 감금된 10년 동안 조금씩 증거를 모았습니다. 벽에 새긴 글씨, 숨겨둔 작은 종이 쪽지들, 그리고 마지막 영상. 모든 증거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재단 이사장 강명환, 그리고 그의 아들 강도현. 10년 전 도윤은 재단의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감염병 대응 예산이 재단 고위층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고 의료물자 구매 명목의 돈이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이를 밝히려 하자 강명환은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살인은 위험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도윤을 감금했습니다. 10년 동안 세상에서 지워진 채로. 경찰은 증거를 확보한 즉시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수십 명의 경찰이 건물에 들이닥쳤습니다. 재단 이사장 강명환, 전략본부 실장 강도현을 체포합니다. 강명환은 고급 가죽 의자에 앉은 채 비웃듯 경찰을 쳐다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여유로운 목소리, 마시는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 경찰이 USB와 문서를 내밀자 강명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지? 한도윤 병원장이 10년 동안 목숨 걸고 모은 증거입니다. 강도윤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조작된 거야. 조작! 하지만 경찰은 수갑을 꺼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강명환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변호사 불러. 당장 변호사 불러! 강도연이 소리쳤습니다. 끌려가면서도 그는 경찰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너희가 후회하게 만들 거야. 반성은커녕 위협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는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금고에서 쏟아진 비밀 계좌 내역서, 서랍 깊숙이 숨겨진 비리 문서들, 감염병 예산을 빼돌린 증거 자료들, 모든 것이 박스째 압수되었습니다. 재단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사장님이 정말 10년 동안 사람을 가둬뒀다고? 복도에는 취르제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이 사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강명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끝까지 당당한 척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우릴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감금당한 사람,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차에 실리는 두 사람, 언론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10년 만에 발견된 실종 병원장, 재단 비리 은폐 위해 감금. 진실은 결국 밝혀졌다.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도윤은 한 달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영양 부족과 근육 위축으로 걷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이 매일 병실을 찾았고 준영도 형을 돌봤습니다. 도윤은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응,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날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을 의심한 적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제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어둠도 10년의 고통도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결국 돌아오는 법이었습니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필신 행필과 말에는 반드시 신의가 있고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서진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결국 진실을 찾을 수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신가요? 혹은 포기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진심으로 믿고 끝까지 행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당신의 기다림도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에도 작은 기적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